제가 대응 상황에서 올렸던 유튜브 중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나는 원래 애국자가 아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루다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잖아요. 그 네루다가 쓴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너의 피에 묶이지 마라. 너의 땅에 묶이지 마라. 너의 생각을 지지하는 그곳을 따라라." 그 지식인 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작가, 특히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제가 문학을 하는 그 작가들에 대한 리스펙이 크고 그들에 대한 작품을 해석하는, 그들의 문장을 해석하는 인제 그런 이제 직업을 제가 갖게 됐고 그걸 선택한 건데, 작가는 애국자가 예. 작가가 진짜 따르고 선택하는 거는 어떤 형태의 더 높은 차원에 있는 보편적 진리 같은 거거든요. 예. 그걸 종교에서 얘기하면 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정의 같은 것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생태적 신념 같은 것들을 깊이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생명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다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어떤 가치, 궁극적인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가 진짜 작가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진리에 대한 더 높은 보편적인 믿음이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한 사회 공동체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지향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좁게 얘기를 하면 내가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시민으로서 어떤 당파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분적인 지지이고 비판적인 지지이지,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정파가 그 시대가 그것을 다 구현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인이 지식인답다, 또 작가가 작가답다라고 하는 것은 늘 비판적인 지지일 수밖에 없어요. 나이 40이 넘으면 어떤 정체성으로 자기를 자리매김하고 싶냐, 이런 질문을 옛날에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인터뷰에서. 제가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떤 정체성으로도 나를 규정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체성에 대한 것이거든요. 예. 왜 정체성에 대한 거냐 하면 자꾸 노무현이라는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 시민과 국민을 자꾸 호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노빠 정치, 문빠 정치를 계속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정체성 정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철학적으로 정통으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그것이 얼마나 후진적인 생각인지, 더 이상 그런 데 갇히면 안 되는지. 우리는 인제 그 학교 다니는 과정에서 어렸을 때 어른이 되는 과정 속에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을 하나의 교육의 과정과 문명화의 과정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정으로 얘기해요. 불가피한 면이 분명히 있죠. 근데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중적인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나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이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늘 사회에 나를 귀속시키는 과정. 예. 정신분석에서는 그런 거를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동일화. 나와 사회를, 그리고 내가 속한 계급이라든가 집단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또 어떤 뭐 가족적 정체성이라든가 에고와 타자를 일치시킴으로써 사실 정체성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순수한 정체성이 없어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아주 사회적인 거예요. 문화적인 거고.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늘 나의 가족,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속해 있는 어떤 시대,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문명, 이런 것의 규정 속에서 나를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야, 인간의 운명이라는 게. 근데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자꾸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계급이라든가 특정한 어떤 젠더라든가 또 어떤 가족적 유대라든가 친족적 유대라든가 그 속에서 나를 가두는 것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자꾸 강조하면 특수성에 갇히게 됩니다. '나를 특수성에 가둔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측면에서의 메타 인지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제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체성이 나를 가두면 보편적인 진리, 더 큰 진실, 이런 거를 이제 보지 못하고 선과 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그 선악이라고 하는 것도 나의 가족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 되고 우리나라에게 그게 도우면은 그게 선이 되고 내가 선택한 정파에게 이익이 되면 그게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타인의 어떤 선택은 악이 되고, 이런 방식의 특수성에 갇히게 되면 진실과 진리를 이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의 논리라고 하는 것을 늘 이 정체성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경계하고, 문학은 특히 보편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경계를 해요. 그래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늘 반드시 보지는 않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서 그 알티세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티세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신분석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와 사회와의 어떤 동일시, 문화와의 동일시를 통해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알티세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막스주의자죠. 신형 막스주의자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관점에서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게 이데올로기적인 호명이라는 건데 누가 부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야 아무개야." 이름을 부른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걸 뒤로 딱 돌아보면서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그냥 스스로 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를 그렇게 부른다는 거야. 그리고 그 부른 것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그 부름에 응해. 그러면서 그 승인, 동의의 구조에 의해 가지고 나 자신의 정체성이 구성된다는 거예요. 노무현이라는 기호가 이제 그런 기호예요, 제가 볼 때는. 원래 이 그 알트세르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이 사람이 막스주의자였기 때문에 기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어떤 생각, 지배적인 이념 거기에 이렇게 복속시키기 위해서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을 영화로 얘기하면 만들어 놓고서 매트릭스 체제에서 "너는 이런 역할을 해."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정체성을 만들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 사회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려고 그 지배 담론에 대한 비판으로 그분이 이 알투세르라는 사람이 연구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 같으면은 막스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 그 지배적인 세력이 있고 지배적인 세력에 반대하는 대항 담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사회의 지배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가 계급, 부르주아 계급 그들이 사회를 그 방식으로 계속 유지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인간의 의식 체계를 동시에 지배하는 그런 장치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호명을 통해 가지고 개인의 할당된 사회적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고분고분한 주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을 훈련시키는 것이 학교, 종교, 미디어 이런 거 다 그런 거거든요. 이런 어떤 정신적인 호명 장치를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보다도 그 최민희 씨가 이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어떤 방식을 이제 볼 때 '나는 과거에 운동권이었다.' 자기 운동권 정체성을 내세워요. 그리고 '노무현 정신을 우리가 계승해 가지고 지금 싸워야 될 때다.' 식의 또 메시지를 SNS에다가 올리셨다고 그래요. '내가 운동권이었다. 대단한 운동권이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 운동권이 아닌 사람들은 그럼 뭐가 되나요 거기서? 이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거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지금 사유화하고 있죠 사실은. 그죠? 예. 그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냉정하게 얘기되면은 역사적으로 종료된 사건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라고 하는 것도 그분들도 어떤 시점에 그들이 수행해야 되는 역사의 보편적인 진리를 향한 도구로 활용된 것이지 그분 자체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잖아요. 노무현과 문재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잖아요. 저도 그때 노무현 찍고 문재인 찍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구현하고 싶은 궁극적인 무엇이 있는 거죠. 많은 시민이 그렇게 찍었을 거라고 봐요. 노무현과 문재인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들을 찍었던 사람들의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들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이 시대의 맥락에 맞는 또 다른 진리의 사건 같은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면 진리의 사건이라는 것인데 이 사람이 무신론자야 알랭 바디유라는 사람이. 근데 알랭 바디유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을 하는 것을 보면 마치 신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처럼 글을 써요. 이 사람에게서는 진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진리라는 말이 있고 사건이라는 말을 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 종래의 그 철학에서는 진리라고 하는 게 어떤 도덕적 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있어. 또 도덕적 악이라고 하는 게 있어. 선과 악과 진리와 비진리라고 하는 것을 딱 구분해 가지고 마치 어디에서 보물찾기 하듯이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전개되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니체가 신의 죽음을 선포한 이후에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굉장히 신랄한 직관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랭 바디유라는 분은 니체의 신의 죽음 이후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확보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자기 철학의 과제로 삼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디 보물찾기처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삶의 맥락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사건은 발생한다고 봐요.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간이 그 사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그 사건 자체를 특수한 것에 갇히지 않고 더 보편적인 것 안에서 체험하고 그 체험을 증언하고 그것을 구현하려고 애를 쓰는 성실성, 이 불어로는 fidelity라고 하는데 충실성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 사건, 진리의 사건에 충실하려고 하는 주체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진리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기도 하고 증언되기도 하고 확보되기도 하고 그때 진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의 이제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진리라고 하는 어떤 사건에 우리가 참여하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는 그런 과정을 아주 철학적 관점에서 이제 해석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사울이 전통적인 형태의 정체성을 거부했다는 것에서 찾아요. 이 사람은 유대인 공동체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면서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느님이 선택한 선민들이거든요. 그런 선민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세등등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기세등등한 어떤 선민성은 아니지만 아주 지적인 형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최고의 어떤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지성인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지적 정체성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들을 규정했던 사람들이 또 그리스인들이에요, 히라빈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어에서 쓰는 바바러스, 바바리안, 야만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를 발음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두 개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알랭 바디우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특권적인 방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하는 자신의 에고를 갖게 되는 그런 뽕을 맞게 되는 정체성을 그리스적인 정체성과 유대인적인 정체성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리스적인 정체성, 입시 엘리트 같은 거예요. 내가 입시 엘리트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내가 그리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좁은 의미의 지식인적인 정체성. 그다음에 어떤 교양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교양적 정체성을 이 사람이 거부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유대인이다. 내가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적 의식 속에 자기를 가두는 그런 형태의 정체성. 동시에 그것은 선민 의식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핏줄이 이 사람이 유대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혈족적 정체성에 대해서도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세계화되는데 바울이 없었으면 안 됐거든요. 근데 바울이 한 거는 뭐냐면은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는 데 있어서 그 혈족적이고 선민적인 정체성과 이교도적인 정체성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람이 행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심을 할 때 그리고 회심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다른 주체로 바뀌는 거거든요. 바뀌게 될 때 그런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화된 미래의 존재가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일단 내가 속해 있는 전통적으로 나를 자연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그런 정체성과 내가 단절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사울이 "내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난 애국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 가지고 내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정체성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바디우는 사울이 바울로 되는 과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연적으로 나를 규정했었던 그런 사태에 무심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진화시켜 나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나 이런 형태의 기호라고 하는 거는 훨씬 더 보편성에 속해 있는 시민을 특정한 계층, 특정한 어떤 계급 마치 거기에 가두는 것처럼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 속에 우리를 가둠으로써 노무현의 시민, 문재인의 시민, 노무현의 부족, 문재인의 부족 이렇게 우리를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무현과 문재인은 지금 없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21 세기는 지금. 그건 역사적으로 이미 죽었다니까 그거는. 지금은 지금 방식대로 그들이 자기 시대에 어떻게 보면
노무현이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무현을 불렀단 말이에요. 문재인이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재인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큰 형태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더 넓은 집단이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역사적 보편성이라든가 더 높은 차원의 진리라고 얘기해도 되고 정의라고 얘기해도 되고 우리 공화국의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데 역할을 하라고 그들을 우리가 오히려 호출한 거예요. 근데 지금 거꾸로 노무현이 2002 년에 대선에 나온 사람 아니에요. 실제로도 그분이 비극적으로 돌아가셨지만 상징적으로도 이미 그것은 2002 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2002 년에 있었던 표상이죠.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역사적으로 종료된 사건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2025 년에 우리가 이 시점에 이 상황 속에서 구현해야 되는 어떤 새로운 주체적인 사건이 있어요. 우리 방식대로 만들어야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20년 전, 10년 전, 심지어는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기호. 예, 기호. 철학에서 기호라는 말을 써요. 기호라는 건 뭐냐면은 스타벅스에 가서 우리가 뭘 먹어요. 근데 스타벅스가 맛이 없는데도 스타벅스에 가 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야. 그러니까 기호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대상의 그 실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미지를 통해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던 어떤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인상이 거기에 생기게 되는데 그 인상은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실제와 상관이 없어요. 이미지를 가지고 현대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움직이잖아요. 어떤 그런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인데 노무현과 문재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기호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기호를 계속 팔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더 주체적인 사건이 있고 이 시대의 맥락에 맞는 어떤 사건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지 이 사회가 이 시대의 방식으로 이 시대의 수준으로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진화를 할 수 있는데 과거에 사라져 그 기호를 자꾸 호출함으로써 그건 죽은 것을 자꾸 소환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유령을 소환하는 거예요. 시민이 그들을 호출했던 거야. 우리의 역사적 어떤 요구를 수행하라고. 그런데 이미 죽은 유령을 시민을 거기에 복속하게 만드는 기호를 소비한다고 스타벅스처럼 소비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 기호 아래 시민을 복속시키는 노예로 만든다고 볼 수도 있고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시민적인 정체성,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 기호에 예 그 브랜드에 속하게 만드는 그런 상품 패키지 속에서 우리를 상자 속에 그냥 가둬 버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게 김어준 채널이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거기에 공도 있지만. 물론 대안 권력으로서의 그런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김어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이 시대의 방식대로 다양한 채널들이 더 생겨나고 다양한 방식의 진격을 통해 가지고 헌법적인 정신, 헌법적 가치, 시민이 열망하는 그런 삶을 억압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전면적인 전투가 지금 벌어져야 되거든요. 호출해서는 안 된다. 기도를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해라. 기도를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하라는 거는 예수를 자꾸 호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신이 예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좁은 의미의 특수성, 좁은 정체성 거기에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근데 어떤 기호를 자꾸 호명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호에 사로잡히게 되고 기호를 소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냥 기호의 신도가 돼 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사건이라는 것은 미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개방되고 진화되고 한층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노무현과 문재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김어준 씨 얘기대로 문재인이 있어서 이재명이 나온 것이 아니라 노무현과 문재인이 넘어서지 못한 어떤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잘했으면 그 이후에 박근혜, 이명박이 나왔어요. 뭔가 한계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시대로 돌아가면 또 그런 게 또 반복되는 거예요. 문재인 다음에 또 윤석열 나오고. 다음 대선에 여러분 어떤 또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지금 마음 편한 분 계세요? 그 수준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그 수준의 신도 시민들을 우리가 양성하게 되면 또 이상한 거 출현하는 거예요, 괴물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이 내란을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논의들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대의제 민주주의에 갇혀 있어요. 누굴 처벌하고 누구 뭘 제한하고 기소와 뭐를 분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하거나 헌법재판관들이 하거나 전면적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 조희대 대법관 탄핵 못 해요? 국회의원들이 겁나는 거거든요. 나라를 이만큼 흔들어 놓고 법과 상관없 사람들을 구금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이 계엄 상태잖아요. 근데 그 상태를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이 이 대법관들이었거든요.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도가 되면은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벌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처벌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들이 그런 법안을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민주당 사람들이 그런 걸 하지를 못해요. 이런 정도가 됐으면 국민이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칼을 꽂고 총불을 들이댔던 그 사람들을 소환해야 되거든요. 소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직접 처벌하고 탄핵 이상의 것을 해야죠, 사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같은 것들을 국민이 그 권력의 중요한 부분을 이양받아야 돼, 사실은. 그게 국민 주권의 원리예요, 헌법 1 조의 원리. 헌법 1 조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가게 만드는 거. 그게 이 사회의 진화이고 민주주의의 진정한 한 발 전진이거든요. 그게 문재인, 노무현 그 시대 수준의 시민적 정체성을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가 진화된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주체의 새로운 구성이 필요한 거야. 좀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회심이 필요한 거야. 내가 누구에게 호명받았었던 형태의 주체. 그러니까 어느 교회의 신도, 내가 숭배했었던 내가 지지했었던 누구 대통령의 시민.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무슨 뭐 백성이에요? 지금 조선 시대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소환했는데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 더한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 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관점이 달라지고 주체가 달라져야 된다니깐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권한을 전적으로 그들에게 위임하는 어떤 귀족제 정치예요, 이게 한국 사회가 지금 보면은. 귀족에게 모든 것을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헌법 1 조의 그 효능감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가 요구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된다. 더 이상 노무현과 문재인을 호명함으로써 유령을 호명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진화된 주체의 되기를 방해하고 저해하는, 우리가 직접 축구를 해야 되는데 축구 경기만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호명함으로써 그런 사람들의 백성이 되고 그런 사람들의 신도가 되게 만드는 하나의 상품이 됐단 말이에요.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게 진짜 민주주의의 시대를 사는 주체의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당 상품이 됐단 말이에요. 한 채널의 미디어의 상품이 됐단 말이에요.